다들 이렇게 바쁘신데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달 시민건강클리닉 주제는 갑상선, 특히 갑상선 암에 대한 내용입니다. 갑상선 질환이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외과적인 질환은 갑상선 암을 특징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들 좀 지루하지 않게 간략하게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최근 2000년대 이후죠. 90년대에도 갑상선 암은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는 건강검진 일반화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갑상선 초음파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발병률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2009년도의 통계 자료를 보면 99년도 통계 자료에서는 전체 여성 안에서 6, 7위를 하던 것이 2009년도에는 1위를 장악하게 되고 현재까지도 여성암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발견되다 보니까 많은 말이 많습니다. 이게 갑상선암을 너무 몰라도 되는 걸 빨리 진료하는 건 아니냐, 수술을 안 해도 안 되나, 뭐 이런 논란도 되고 있지만 결론은 갑상선암은 아니기 때문에 암에 그런 투자를 해야 됩니다. 또 흔히 갑상선암은 진행이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거북이암 예후가 워낙 좋고 생존율에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주 착하고 온순한 암이라고 불리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조기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전기로도 저리가 되고 사람 생명에도 위협을 줄 수 있는 질환이라는 걸 아시고요. 이건 이제 시작을 할 테니까 다들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갑상선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갑상선이라는 하는 말을 그대로 풀이하면요, 갑옷의 모양을 갖춘 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갑옷의 갑자를 말하고요, 형태의 색자를 말해서 갑상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갑상선이라고 하죠. 이런 갑상선이 간혹 어디 있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갑상선이 어디에 있냐, 다들 외래를 보게 되면 의외로 어디 있는지는 알긴 하는데 정확하게 대충을 잘 모르세요. 다들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목에 있는 건 대부분 알아요. 목에 있는 건 아닌데, 목을 옆체를 만지면서 자꾸 뭐 여기가 갑상선이 안 좋은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정확한 위치는 목의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있고, 보시면 여기가 뭐냐면 기관지죠. 다들 호흡을 하게 되면 손길이라 하기도 하고, 요 기관지 앞에 붙어 있는 꼭 나비가 날개를 펼친 모양, 이게 갑상선입니다. 그래서 간혹 의외로 목의 높은 부위를 갑상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높은 부위는 이름이 그냥 갑상선 연골일 뿐이에요. 실제 갑상선은 여기 밑에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갑상선을 이렇게 위에서 만지다 보면 잘 촉지가 안 되고요. 아예 목과 흉부의 경계를 나누는,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여기 속 내려오다가 홈이 파인 부분이 있어요. 손가락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한 2마디 정도 위쪽에 있다 이해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상선은 꼭 나비 날개를 펼치는, 서양에서는 갑상선을 옛날에는 꼭 방패 모양이라고 생각해서 그리스어에서 나오는 방패를 뜻하는 단어에서 진화가져서 현재는 영어로는 사이로이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나라에서는 이게 번역을 가서 아예 방패가 아닌 갑옷에서 갑상선을 결국 의미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갔듯이 또 여기 보면 뭐 아담의 사과라 이렇게 부르는데, 결국 남자분들한테 흔하죠. 목젖이라 하기도 하고요. 툭 튀어나온 부분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외국에서는 아담의 사과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뭐 아담과 이브 아시죠? 그런 것처럼 아담이 몰래 사과를 먹다가 목에 톡 걸려가지고 튀어나온 것처럼 보인다 해서 부를 뿐이고요. 저희 나라에서는 그냥 목젖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거기 밑에 기관지에 앞에 붙어 있는 그 나비가 날개를 펼친 모양, 그게 갑상선이라는 걸 아시고요. 그래서 목의 중앙에 불편할 때 갑상선 질환을 의심해야 되고, 주변에 있는 거는 림프절 외엔 다른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비의 날개를 펼친 모양처럼 보이는 이 오른쪽에 있는 거를 오른쪽에 있다 해서 우엽이라고 부르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왼쪽에 있다 해서 좌엽이라고 부르는 이름은. 그리고 이 중간에 연결하는 이 부분은 꼭 나비의 몸통 부분이라 해서 쇼프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갑상선은 양옆에 중요한 뇌로 혈관을 보내는 그 경동맥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그림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신경 구조물이 얽혀져 있는 아주 목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게는 15g, 20g 정도 하지만 전체적인 크기는 한쪽 엽이 한 엄지손가락 정도 크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갑상선이 과연 어떤 기능을 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거든요. 갑상선은 옛날 사람들은 갑상선이 특별한 기능을 하는 걸 잘 몰랐어요. 그냥 목에 그냥 있으니까 나비 모양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나비 넥타이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장식품은 아닐까 이런 것도 의심했고요. 어떤 분들은 머리로 가는 혈관에 종양이 있기 때문에 뇌혈관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을 거다 이렇게도 유추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갑상선을 제거한 환자들을 쭉 봤을 때 그 기능이 밝혀서 현재는 제가 적어놨지만 인체의 대사 과정 중에 모든 기관의 기능을 적절히 하게 유지해주고 신진대사를 좋게 하고 이렇게 기능을 총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능이라는 것이 꼭 어느 한 장기가 아니고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기능을 준다. 또 하나는 열을 또 생산해서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그런 기능도 한다. 심장에 대해서는 박동수도 조절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심장의 수축력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그 신생아나 태아에 있어서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아이들은 대부분 성장이 지연되고 전응아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갑상선 호르몬은 결국 갑상선에서 생산돼서 혈행으로 분비되어 이런 기능을 조절하는데 과연 그 갑상선의 대표적인 질환이 내과적인 질환과 외과적인 질환을 크게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내과적인 질환이 생기는 분들도 흔히 있습니다. 그게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고요. 갑상선 기능이 적게 분비되면 저하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은 머리 밑에 있는 뇌하수체라는 곳에서 신호를 준단 말이에요. 갑상선 호르몬을 많이 분비해라. 때에 따라서는 적게 분비하라.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뇌하수체에서 이런 자극 호르몬입니다. 여기 나오는 자극 호르몬 하는 것도 나중에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해서 갑상선 진단을 내릴 때 아주 중요한 수치가 되거든요.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갑상선을 흔히 어떤 사람들은 뭐 자동차 엔진에 비교하기도 하고요. 난로에 비교하기도 하고 아니면 보일러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갑상선 기능이 많이 함진되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몸이 굉장히 더워져요. 기계가 빨리 돌아가는 것 이상하게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서 땀도 많이 나게 돼요. 하면서 대표적인 증상이 체중 감소도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은 심박동수와 심박출량이 증가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예를 맞죠. 그래서 항진증이 오게 되면 대표적인 세 가지 증상이 뭐냐면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표현하고요. 안구가 전에와 다르게 자꾸 앞으로 돌출되듯이 그런 것들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갑상선이 좀 커졌다고 표현해요. 누가 볼 때 밖에서 봐도 남들이 볼 수도 있죠. 물룩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대사량이 많이 증해서 몸이 축나는 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피로도도 느끼게 됩니다. 항진증 환자들은. 그러고 나서 저하증 환자는 뭐냐? 결론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는 게 저하증입니다. 이런 저하증 환자는 이 항진증 환자와 아주 반대적인 증상이죠. 동작이 기계가 천천히 돌아가기 하기 때문에 동작이 굉장히 느려지고요. 말도 좀 천천히 하게 돼요, 사람이. 그럼 모르게 체중은 반대로 증가하게 돼요. 이 체중 증가라기보다는 식욕은 똑같은데요. 식욕이 뭐 늘고 이런 거에 상관없이 체중이 증가한다기보다 몸이 이게 붓는 부종 증상을 느끼는 게 대표적이고요. 이런 분들은 얼굴을 보게 되면 얼굴이 좀 부었다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외래에 오시는 분들은 저하증을 의심해서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반대되고 심박출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굉장히 느려지는 심장에는 심부전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끌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하증도 필히 조절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내과적 질환은 이번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외과적인 암에 대한 게 이번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결절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갑상선, 결절, 혹, 덩어리 다 같은 말입니다. 결국 그 외과적인 질환인 갑상선 결절이란 말 그대로 아까 나비처럼 생긴 게 있죠? 여기 이렇게 혹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혹은 혹이 생기는 걸 아느냐 하면 잘 몰라요.
아까도 말했지만 갑상선 위치는 어딘지 다 알고 아는데 본인이 만져보면 잘 몰라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는 갑상선도 사람의 또 피부가 있듯이 피막이라고 해서 쌓여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촉지하려고 해도 잘 몰라요. 우리도 촉지할 때 조금 혼란을 겪을 정도로 촉지는 힘들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갑상선 결절이 총파나 뭐 촉지나 간에 주변에 정상적인 갑상선 전이가 구별되는 병변이라는 사전적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이 결절이라는 것이 굉장히 흔하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굉장히 흔하다는 말은 우리가 다들 초음파를 안 보지만 초음파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발견돼요. 특히 무록이라든지 일반적인 악성지라도 발견될 수 있지만 무록은 굉장히 흔하고 그래서 어떤 통계 자료에 의하면 본인 나이 때 한 10을 빼면 그 정도의 확률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40대인 분들이 10을 빼면 30이죠. 이렇게 초음파를 보면 30%에서 혹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무록하면서 이 확률은 나이가 올라가면서 결국은 올라가게 돼요. 60대인 분들, 70대인 분들은 거의 60%, 50% 이상도 혹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행인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많은 혹 중에 대부분은 괜찮은 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괜찮은 혹이지만 5에서 10%는 암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5에서 10%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발생률이 높은 암으로 보이겠다는 겁니다. 대부분 최근 이제 2000년 들어서 초음파를 하기 때문에 무증상인 갑상선 이제 암 환자들이 많지만 본인이 인상적으로 어떤 정상을 느껴서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초음파가 많이 발달되지 않을 때는 이런 정상으로 암이 많이 커져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갑상선 암의 크기는 작지만 작은 것들이 어떤 특수한 신경을 침범해서 목소리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지만 10세 이하 60세 이상은 아직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잡고 남자 이렇게 적어가지고 요거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일단 가족 중에 갑상선 암으로 치료받은 사람이 있다. 갑상선 암의 원인 중에는 가족력도 있어요. 그래서 뭐 자매나 형제, 부모님이 갑상선 암으로 치료받았다. 그럼 본인도 약간의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갑상선 뒤에는 중요한 후두신경이라고 해서 목소리, 성대를 지배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 신경을 암이 크든 작든 보통 커질 때 많이 생기겠죠. 거기 신경을 누르고 침범하게 되면 목소리가 예전하고 좀 달라요. 목소리가 좀 잘 쉰다든지 걸걸해진다. 뭐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절이 갑자기 커지게 되면 당연히 본인도 알게 돼요. 목에 아까 말했던 위치에 뭐가 불룩하게 올라온다든지 그러면 이거 무슨 신호가 아니다.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고 나쁜 종양의 특징이기도 한 딱딱함이 있어요. 보통 물렁물렁함에도 생기는 장도 있지만 대부분은 딱딱해요. 만졌을 때 너무 딱딱한데 이런 증상을 느끼게 되면 빨리 병원도 오고 그래야 되고 또 하나는 잘 안 움직여요. 이렇게 물렁물렁 흔들어도 딱 고정되어 있는 듯한 그런 걸 느꼈어요. 또 하나는 아주 좀 드문 증상 중에 하나지만 이 혹이 커져서 아까 갑상선 주변에 기도나 식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압박하면 호흡이 예전 같지 않다든지 음식물을 삼킬 때 연화곤란도 생기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갑상선은 중앙에 있지만 이 중앙을 포함해서 목에는 임파절이 굉장히 많아요. 임파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거기를 만졌는데 뭔가 딱딱하게 만져진다. 그러면 제일 가까이 있는 갑상선을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런 증상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증상으로 우연히 왔던 갑상선의 어떤 진단을 하는 방법은 보통 이제 외래에 오면 아까 말했던 그런 가족력이나 그런 거를 확인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진찰을 하게 됩니다. 진찰해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진찰에서는 조금 잘 안 돼요, 요즘은. 그래서 그렇지만 세심한 진찰은 큰 크기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갑상선 결절을 암으로 진단하든 양성으로 진단하든 가장 중요한 검사는 초음파입니다. 갑상선 초음파는 굉장히 갑상선 질환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요즘은 아주 좋은 해상도가 발달됐기 때문에 아주 2mm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 혹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는 무록인지 아니면 안에 내용물이 있는 고형 혹인지도 초음파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2mm 정도 작은 혹도 힘들지만 조직 검사는 할 수 있어요. 정확도가 좀 낮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초음파 검사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 진단이 된 혹에 대한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초음파 검사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갑상 초음파 사진을 하나 들고 왔는데, 아까 제가 뭐 나비 모양의 기도 앞에 붙어 있는 걸 설명을 드렸잖아요. 초음파로 보면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죠, 뭐가 뭔지. 근데 사람의 눈을 머리 위에서 앞쪽을 내려다본다고 생각하면요, 이 동그란 게 기관지입니다. 기도 아시겠죠? 기도 옆에 식도예요. 아까 나비 날개의 오른쪽 날개에 되는 우엽은 여기가 되고요, 이렇게 내려가는 턱부, 이렇게 가는 것이 좌엽이 됩니다. 그 동그란 건 경동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쪽은 당연히 피부 쪽이 되죠. 앞쪽이니까 이 밑에는 근육질. 여기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이 갑상선 초음파입니다. 갑상선 초음파도 뭐 쉽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차분히 자세히 살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초음파라는 것은 갑상선 결절의 크기와 모양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모양을 보고 추가적으로 조직 검사가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지켜볼지 이런 것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로. 또 하나는 만약 갑상선 암 환자라면 이게 이 덩어리가 암이 어디 쪽으로 침범을 와야 하는지 어디에 가까운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주변에 목 양편에 림프절이 이상하지 않은지 혹시 암이 전이 된 게 아닌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또 갑상선 환자들이 뭐 6개월, 1년마다 재발 확인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건 갑상선 초음파라고 볼 수 있어요. CT 검사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갑상선 초음파에서 검사가 좀 불충분하다는 때 시행할 수 있는 검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초음파를 이제 보게 되면 그럼 구분을 해야 돼요. 초음파로 봤는데 이게 검사를 해야 될 혹인지 아니면 그냥 바로 재야 되는지 이런 거를 보이게 되는데, 갑상선에서 암이 의심되는 특이의 모양이 있어요. 초음파에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렇게 읽어서 알고 계시면 돼요. 키가 큰 결절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양이 흔히 말하면 이렇게 동그랗고 납작한 모양이 됐고요. 이렇게 기다랗게 자라는 모양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키가 큰 결절이라고 말하고요. 그 혹 내부에 하얀 가루가 뿌려진 듯한 석회화가 있다든지, 그리고 이 경계가 아주 불빛하고 모양이 삐뚤삐뚤하게 깨끗하지 못하게 자라는 경계가 있는지도 저희가 초음파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전형 결절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초음파에서 좀 새카맣게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이 까맣게 보이고 이상할 때를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음파를 봤을 때 혹도 보이지만 주변에 이파선도 퍼져 있으면 더더욱 저희가 악성을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진인데요. 이거는 괜찮은 혹을 말합니다. 양성결절이라는 건 그냥 지켜봐도 되는 혹을 말하거든요. 보시면 왼쪽 갑상선 쪽에 이렇게 동그란 게 있어요. 같이 까맣지만 이 까만 정도는 여기 있는 경동맥 색깔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건 전형적인 갑상선에 생긴 무릎입니다. 이 무릎은 이런 모양의 암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건 없고요. 여기 부유물이 하얗게 뜨는 건 석회화가 아니냐 생각하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부유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정형적인 무릎의 소견으로 경감한창만 해도 되는 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혹은 좀 크죠, 그죠? 크지만 아까 말했듯이 무릎 성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약간 고형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양성으로 좀 섞여 있는 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경계가 아주 또렷해요, 동그랗고 모양이 이쁘면 양성으로 봐요. 그렇지만 크기가 좀 크면은 조직 검사를 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상 부분하고 조금 색깔이 더 비슷해요. 그렇지만 경계가 아주 또렷해서 저희가 양성으로 보고 있는 분이고, 크기가 좀 커서 태칭 검사의 경감을 보고 있지만 괜찮은 혹으로 경감을 보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도 비슷하지만 결국은 경계가 또렷해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했던 그 모양이 암이 의심되는 초음파 소견입니다. 키가 크게 자란다. 쉽게 말하면 이 가로와 세로를 봤을 때 이 세로 길이가 길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실 때 모양이 이상하니까 조직 검사를 하자 하는 거는 이 모양이 보일 때입니다. 이렇게 길게 자랄 때죠. 이런 거는 갑상선 암입니다. 또 하나는 맨 길게 자라는 내부지만 안에 이렇게 석회화가 있어요. 이거는 아까 던 부유물하고 좀 달라요.
암이 진행되면서 내부가 괴사가 되면서 나타난 전형적인 갑상선 암에 대한 소견입니다. 맨 경계는 뭐가 경계가 이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고 불규칙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 반점있던 이 석회암 이런 분도 갑상선 암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크지만 거의 내부가 경계가 동그랗다고 보기 힘들어요. 약간 경계가 불규칙하고 내부에 많은 석회암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분도 갑상선 암이 초음파입니다. 초음파로서 이런 분들을 확인하게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러면 갑상선에 호불이 있는데 어떤 거를 또 기준을 잡아서 검사를 할 거냐? 크기입니다. 알겠죠? 최근에는 크기에 대한 논란도 많지만 현재까지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거는 1cm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1cm보다 큰 결절인 경우 완전한 무록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합니다. 일단 권유를 드리고요. 1cm보다 작은 그런 무기를 하더라도 아까 말했던 키가 크고 석회화가 있고 경계가 불규칙할 때 그럴 때는 조직 검사를 하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또한 주위에 림파선이 커져 있고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는 고양이 때도 그 혹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문진상에서 그분이 갑상선 암의 가족력이 있다. 그래도 검사를 저희가 고려하게 됩니다. 간혹 그 두경부 쪽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림프종이라든지 뭐 이런 병 때문에 갑상선을 제거한 두경부 쪽에 방사선 치료를 과거에 받은 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사를 해야겠다고 의심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갑상선에서 있는 조직 검사는 아주 간단히 바늘을 이용해서 검사를 합니다. 다른 병은 뭐 내시경을 해서 조직을 채취하기도 하고요. 뭐 조직을 깨서 보기도 하는데 갑상선은 초음파와 이 간혹 주사 바늘을 이용해서 바로 진단을 내립니다. 진단률은 거의 90% 이상이고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갑상선을 바늘로 찌른다. 그냥 보이지도 않는데 찌르지 않겠죠, 그죠? 크기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잘 만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초음파를 대서 보면서 초음파 하에서 이렇게 혹을 찔러서 여기 있는 세포를 뽑아내서 저희가 정밀하게 검사를 해서 암세포가 보이냐 안 보이냐 이렇게 진단되는 게 세침 흡입 검사, 세침 검사라고 하나요. 말 그대로 하면 간은 주사 바늘을 이용해서 세포를 뽑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성인지 양성인지 이제 진단이 들어가게 되고요. 실상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요 가는 바늘을 이렇게 찔러요, 목에. 이때 한번 아픕니다, 알겠죠? 근데 요거를 마취를 하라 해도 마취 주사 넣는 게 더 아파요. 그래서 한 번에 간결하게 끝을 냅니다. 여기 보이는 요 혹에 대해서 바늘이 들어가서 찢어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뽑아내면 이렇게 뭐가 맺혀 있죠, 그죠? 여기 맺혀 있는 거를 유리 글라스를 이용해서 유리에 있는 도마를 해서 현미경을 봐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게 세침 흡입입니다. 그래서 갑상선에서 혹이 생겼을 때 중요한 검사가 뭐냐면 초음파 검사, 두 번째 따라오는 조직 검사는 간의 바늘을 이용해서 하는 세침 검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세침 검사도 그냥 무작위로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요. 보통 여기다가 찌르기 때문에 출혈이 난다든지 문제가 생기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가장 출혈이 없는 부위를 통해서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또 다양하게 경험이 없는 분이 찌르게 되면 식도를 찌른다든지 다양한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세침 검사를 하신 분한테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론에서는 세침 검사를 또한 유리를 이용한 조직 검사도 하지만 요즘은 이 유리와 액상으로 보는 게 더 효과가 있다는 말이 많아서 보론에서는 이 액상을 이용해서 아까처럼 뽑아내서요. 여기서 통해서 보론 동산에서 정확도를 더 높이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뽑아낸 세포를 현미경으로 보게 되는 분은 병리학자라고 병원에 있습니다. 병리학과생들이 이걸 아주 정밀하게 보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인 5개, 6개 정도의 진단을 내려가 저희한테 연락이 오게 됩니다. 첫 번째, 이거는 미국에서 발견된 하나의 뽑아냈을 때 검사를 이렇게 표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비진단적이란 말은 세포를 뽑긴 뽑았는데 간혹 그 병원에서 보시면
다시 좀 검사하자 이렇게 나올 때는 세포수가 적어서 그래요. 뽑아냈는데 세포수가 너무 적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암은 의심되고, 그래서 재검사를 하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분들도 암일 확률이 1에서 4% 정도 있기 때문에 비진단적이 나올 때는 의사가 확실하게 초음파라서 본인이 볼 땐 괜찮으냐 재검사를 안 하고 도전할 수도 있고요. 암이 의심됐는데 비진단적이 나올 때는 다시 2주나 1개월 뒤에 다시 재검사를 하자고 합니다. 바로 하지 않는 이유는 비진단적이 나왔다 해도 일주일 뒤에 바로 그 자리에 찌르게 되면 더 검사 결과는 더 안 나요. 혈액이 많이 낮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 2주나 1개월 뒤에 재시행을 하는 게 세포검사 결과 중에 비진단적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검사를 했지만 괜찮은 양성이다. 0에서 3% 정도가 암일 확률이지만 거의 양성으로 나온 분은 거의 암일 확률이 없습니다. 0%로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분들은 6개월이나 1년 초음파 경과 관찰을 하게 되고요. 암의 크기가 결절의 크기가 천천히 나기 때문에 많이 자라지 않는 이상 재검사는 없이 초음파 경과 관찰을 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가 비정형적이다, 비정상적이다는 말은 세포수가 나오긴 나왔는데 좀 적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은 적어서 이상하긴 이상한데 이걸 또 암이 의심된다 말하기 힘든 이 상태를 비정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결과가 나올 때도 굉장히 고민이 돼요. 이분을 그냥 볼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이런 분들은 이 검사라는 실습자가 하긴 했지만 암이 워낙 크기가 작을 때 보통 이런 결과가 잘 나와요. 그래서 세팅 검사를 다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여포 종양 의심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여포암이 의심될 때 말하는 거예요. 여포암이라고 풍에 나오겠지만 갑상선암은 대부분 유두암이지만 여포암도 있어요. 확률은 적지만 그런 분들은 수술로 진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세팅 검사에서는 의심만 나와요. 이런 분들은 떼서 보자든지 경과 관찰하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악성 의심과 악성은 암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 주제인 갑상선 암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갑상선 암은 가장 최근에 발견된 암 발생을 보면 여자에게서는 1입니다. 2는 유방암이고요. 남자에서는 위암이 1이고요. 갑상선암은 6이 정도 됩니다. 한때 2012년도나 12년도에는 갑상선암이 1위가 된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전체 따져보면 남성에서는 6이 정도 있고 갑상선암이 여자 발생 비율로 봐도 항상 1위예요. 2년 동안. 또한 그렇지만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갑상선암의 5년 생존율을 보면 거의 100%가 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조기에 빨리 치료하면 생명하고 관계없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최근에 논란은 이렇게 예후가 좋기 때문에 1cm 미만은 수술 안 해도 안 되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갑상선암의 치료는 원칙은 수술입니다. 수술 안 해도 되는 거는 간혹 그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미룰 수도 있지만 수술 안 해도 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갑상선이 여성암에서는 높지만 예후는 아주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암에 대해서 과연 생존율이 어떠냐 5년은 10년 이렇게 봤거든요. 5년 동안은 갑상선암도 1기, 2기, 3기가 있는데요. 1기, 2기, 3기가 거의 90%, 10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만 수술하고 하면은 나의 생명과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10년을 보게 되더라도 5년만큼은 아니지만 아주 갑상선암이 제가 서서히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재발도 서서히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발이 서서히 일어나서 보더라도 3기 되면 한 70% 이렇게 보인다는 거. 결론은 갑상선암은 예후가 좋지만 10년 정도 볼 때는 5년간 좀 다르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갑상선암이 이렇게 많이 발견되고 하고 있는데 그럼 원인은 뭐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갑상선암의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많은 게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원인이 불명한 걸로 보십니다. 원인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미 어떤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는 밝혀진 게 있죠. 방사선에 노출돼가지고
유전자 이상이 발생돼서 생긴 거 아니겠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서도 체르노빌이라는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되고요. 일본에서도 후쿠시마에서도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돼서 나온 방사능에 노출된 분들이 후에 보니까 갑상선암이 거의 100배 이상 증가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한 거 아니냐. 요즘은 방사선 노출은 유일하게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방사선 노출이라고 하니까 우리 용어로 엑스레이 찍으시죠. 그죠? 그거는 방사선 아니냐? 방사선 맞습니다. 그렇죠? 방사선 맞지만 의료용으로 찍는 그런 방사선은 아주 작은 방사선의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갑상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의료용으로 찍는 엑스레이가 방사능 이게 노출되가 갑상선암이 원인이 되지 않냐? 이거는 틀린다는 거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우리가 CT 검사를 하시잖아요. 그죠? CT 검사는 조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자주 찍으면 문제가 있다. 그런 거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갑상선암의 원인은 대부분은 원인 불명인 환자들이 많지만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 미국에서도 두병국 쪽에 편도선염만 생겨도 방사선 치료를 받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분들도 방사선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갑상선암이 많이 증가된 것도 봤을 때는 확실한 건 방사선에 노출된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도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 갑상선암에서 한 5에서 10% 보면 부모가 갑상선암이면 자녀도 갑상선암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 5에서 10%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력도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외에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요오드 섭취량이라고 해서, 요오드가 뭐냐면,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게 요오드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염분이 많은 음식, 해조류, 이런 데 요오드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섭취량이 너무 많은 지역이나, 반대로 너무 적은 지역에서 갑상선암이 연관이 있는 건 아니냐. 그런데 사실 앞서 이야기했지만 갑상선 기능 항길증 환자나 저하증 환자도 결국은 호르몬이 적고 작은 게 있는데 그분들이 갑상선암이 좀 더 많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요도 섭취량이 완벽히 원인이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의 추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아시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했던 항길증, 저하증, 병력 최근에는 비만도가 연관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여자와 남자를 비교했을 때 여자가 갑상선암이 훨씬 많으니까 여성 호르몬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있지만 아직 밝혀진 건 없어요. 결론은 갑상선암의 원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가족력과 방사선 노출 이 두 개와 대부분의 경우는 나는 방사능에 노출된 적도 없고 음주와 흡연도 하지 않고 이런 것도 다 없는데 걸리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 불명이 정확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갑상선암의 원인은. 앞서 어떤 증상을 보였듯이 갑상선암은 어떤 증상을 보인다. 2000년대 들어서 대부분 검진으로 초음파를 많이 때문에 증상 없습니다. 대부분 우연히 초음파를 보게 돼서 혹이 있다 해서 검사를 했더니 암이 밝혀진 경우가 최근의 상황이고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본인이 딱딱한 게 뭐가 아까 만져진 거나 목소리가 최근 들어서 좀 변하고 이상하다. 삼키면 이상하다. 기침도 잘 난다. 또 하나는 경부 쪽에 림프절이 퍼져서 만지면 딱딱하다. 이런 표현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갑상선암의 증상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대부분은 증상 없는 게 제일 외래에서 많은 거예요. 그런 갑상선암이라고 하면 다 그냥 하나가 아니겠나 싶지만 갑상선암도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갑상선암이 걸렸다 하면은 대부분 갑상선 유두암을 말합니다. 90에서 95%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서양에 비해서 거의 90에서 95%는 유두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유두암이라고 이름을 짓는 이유는 갑상선 내부에 있는 세포들 중에 어떤 세포에서 기원하느냐, 그 자라 모양이 어떠냐, 그리고 암세포가 어떻게 분화했냐에 따라 이름을 짓는데 크게 네 가지로 보시면 돼요. 유두암, 여부암, 수질암, 미분암이라고도 하기로는 역청성암 이렇게 내분되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다수는 유두암을 말하고요.
일부분에서 아주 작게, 뭐 5에서 10%였지만 이게 점점 줄어서 현재는 한 5% 미만이 아니구나 싶은 여포암, 수질암은 2, 3%요. 역형성암은 거의 한 1, 2%거든요. 근데 여기서 네 가지 종류를 이야기했지만 갑상선암이 예후가 좋다는 것은 대다수인 유두암, 여포암을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종류인 역형성암은 걸리게 되면 아주 예후가 안 좋습니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갑상선암은 전부 다 예후가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각각의 특징을 보자면 갑상선 유두암은 가장 흔한 갑상선암이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갑상선암이다 그러면 유두암을 말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했지만 퍼지는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진행이 굉장히 느리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천천히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초기부터 이 파선에 전이되는 확률이 높아요. 이 파선의 전이율이 높지만 예후하고 또다시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림프절 전이가 있어도 사망과 직결되지 않죠. 나이가 어릴수록 이 파선에 전이는 높거나 또 예후는 좋아요. 재발에도 호출도 확률도 높고요. 근데 초기에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분화가 나쁜 암으로 변할 수가 있다. 이 말은 앞서 보여드렸던 미분암, 역형성암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진행하는 건 아니지만 저기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완벽한 제거가 확실하다는 거죠. 여성이 남성보다 4배에서 5배 정도 많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두 번째는 여포암입니다. 앞서 제가 여포 종양이라고 나오는 말이 있다는데 세친 후빅 검사로 진단이 어렵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이렇게 검사했는데 당신은 여포 종양이 의심되다. 수술하자 하면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암이 아닌데 지금은 암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수술을 하냐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바늘 검사로는 여포암이 진단이 안 돼요. 그거는 이해하시기 조금 어렵겠지만 수술로 그 조직을 떼어내서요. 그게 어디까지 범위가 넓어졌는지 작아졌는지 따라서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여포암을 의심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친 검사로는 진단이 어렵다. 거의 되지 않고 수술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발생률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갑상선암 중에서는 두 번째다. 그렇지만 많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5% 미만이니까 거의 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두암과는 달리 유두암은 유파선 전이로는 잘 되지만 예후는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유두암과 달리 이제 혈관을 통해 가지고 뭐 뼈라든지 폐라든지 뇌 등으로 다른 장기 공격 전이는 유두암에 비해서 더 흔하다는 거지 무조건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세 번째 수질암 찾는 게 있어요. 굉장히 드문데 저도 아직 수질암을 많이 못 봤어요. 거의 한 10명 내외인 것 같은데 수질암 환자들의 특징은 앞서 말했듯이 갑상선 내부에는 대부분 여포세포에서 여포암과 유두암이 발생하는데 그 여포세포가 아닌 주변에 다른 세포가 있어요. 거기서 발생하는 게 수질암입니다. 발생되는 세포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자의 변이에서 직계가족 가족력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20%니까 이런 특수한 유전자 조사에서 그게 본인이 수질암인데 자녀가 이 유전자 검사에서 변이가 되게 나왔다면 그 자녀는 수질암으로 갈 확률이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방적으로 암도 아닌데 수술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암은 가족력이 좀 세고 이런 유전자 변이가 밝혀진 암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초기에 전이가 가능가지고 예후가 유두암, 여포암보다는 좀 더 안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후에 이야기했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갑상선 수술 후에는 방사선 로드 치료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하게 되는데 이 암은 치료에 효과가 없어요. 방사선 로드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고요. 생긴 세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완벽한 절제력이 없습니다. 역형성암이라고 마지막을 하는 암이 있는데 이 굉장히 드물죠. 포괄 연령이 60대라고 적었는데 그걸 왜 이러냐면 갑상선 유두암이나 처음에는 분명 여포암이었겠지만 아주 진행을 천천히 해서 10년, 20년 뒤에 이렇게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이때 발생되는 분도 있어요. 악성도가 아주 높아가지고 발생 즉시 사기로 봅니다. 갑상선 암에서는
저도 아직은 많이 못 봤는데 간혹 외래에 보다 보면 최근에도 뭐 그전에는 혹 있다는 걸 들었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이렇게 커졌다는 거죠. 목에 굉장히 전 목에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역형상암이 가장 의심되는 분이에요. 나이대도 보면 60대 이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항암치료를 시도를 해보지만 효과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진단 후에 거의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결국은 유두암과 여포암도 초기에는 적절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술 안 하고 놔두면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형상암이 가장 예후가 안 좋은 암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암 종류에 대해서 치료를 결정하게 되죠. 이제 진단은 다 되었으면 어떻게 치료할 거냐? 방법은 수술입니다. 수술이 치료지 다른 약물 치료 없습니다. 약물 치료, 뭐 특수한 병치료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현대에서는 수술이지 그 외에 치료는 없습니다. 수술,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역형상암 이런 대부분 다 수술이 원칙입니다. 그 각 암의 특징에 따라서 방사성 요오투 치료 우리가 암 수술을 한 다음에 항암 치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갑상선 암에서는 항암 치료라는 게 아직 효과가 없어서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따라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호르몬 치료라고 하는 거는 주변에 갑상선 암 수술하신 분들 중에 보면 약을 먹는 분들이 있어요. 호르몬 약이라고. 그 갑상선 호르몬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약을 평생 먹는 분도 있고 안 먹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수술이 가장 중요하고 그 따라오는 치료가 이렇게 있다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술을 결정하게 되면 수술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수술이 유일하고 완치 방법이듯이 수술 방법도 옛날에는 절개법밖에 없어요. 절개법. 말 그대로 목에 절개를 해서 수술하겠다는 겁니다. 방법은 갑상선을 완전히 없애는 전체를 다 드러내는 전절제가 있고요. 반틈만 드러내는 반절제가 있어요. 또 역절제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거는 옛날부터 아주 말이 많아요. 다 드러내는 게 좋다. 아니다. 한쪽만 드러내는 게 좋다. 이게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수술 방법인데 한 2009년도쯤에는 전절제가 더 나타나는 말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전절제를 하신 분들이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그 약을 먹으면서 있는 고통도 있고요. 전절제술을 하다가 다치는 부갑상선이라는 장기도 있고 신경도 다쳐서 너무 합병증도 많다 발생할 수 있으니까 환자들의 삶의 질을 더 중요시하는 반절제술로 많이 가고 있는 수술하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은 절개를 했을 때는 반틈을 절제술하는 것 방법과 함께 이 갑상선 주변에 있는 임파선을 조리를 잘하기 때문에 임파선을 좀 드러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경부 리프절 절제술. 이렇게 수술하는 방법도 있고요. 갑상선을 전체를 다 드러내고 주변에 있는 임파선만 조리 여부를 보는 이렇게 있는 수술법이 있다는 거 아시고요. 최근에는 1cm 미만인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젊은 20, 30대도 갑상선암이 늘고 있기 때문에 흉터 부분을 많이 신경 쓰게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위로 접근은 어떻게 했나.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위로 접근해서 수술하는 내시경 절제술과 로봇 보조하여 하는 절제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갑상선암이 다 드러내는 게 좋나 아니면 일부분만 드러내는 게 좋나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논란이 되어 왔지만 가장 최근 2014년도에는 미국에서 내린 그 치료 방침에 따르면 조금 바뀌었어요. 제가 있었던 그 2009년도라든지 절제는 1cm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요즘은 아마 전절제술은 여기 보시면 크기가 4cm 정도 넘으면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자엽이든 우엽이든 암이 덩어리가 있는 부위에서 그 목이 4cm가 넘으면 다 드러내는 게 아니고 4cm가 넘으면 다 드러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갑상선이 오른쪽 왼쪽에 각각 있잖아요. 그거는 무조건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임상적으로 림프절 전이가 있을 때 임상적으로 림프절 전이가 있다는 말은 만졌을 때 이 가슴이 똑딱하게 만지키고요. 그리고 초음파로 봤을 때도 전이가 의심될 때 그럴 때는 다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격 전이가 있으면은 전절제라죠. 원격 전이라는 거는 타장기로 전이를 말합니다.
뼈나 뇌나 폐나 이런 쪽에 전이가 있는 분들, 그런 전이가 있는 분들은 수술해야 되나 이렇게 하시면 물을 수도 있지만 갑상선 다 드러내고 유두암이라면 방사능 요드 치료를 받으면 원격 전이도 치료가 되기 때문에 원격 전이 분들도 갑상선을 다 드러내는 수술이 전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요드 치료를 바로 하게 됩니다. 전절제냐 반절제냐 의사 판단에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직은 완벽히 통일이 안 됐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1cm에서 4cm 정도예요. 그런 분들 1cm보다 크고 4cm보다 작을 때 어떤 분은 다 드러내자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다, 최신의 방침은 바뀌었기 때문에 한쪽만 드러내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암 수술이 그러듯이 최근의 방침은 가능한 보존하는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옛날처럼 공격적으로 다 드러내는 수술은 앞으로는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방침은 이렇다는 걸 아시면 돼요. 임파선 전이가 없어야 되고, 앞서 말했던 갑상선을 살고 있는 피부 같은 피막을 뚫고 나오지 않았을 때 전절제를 하든 반절제를 하든 의사 판단에 맡기는데 아무래도 반절제 쪽으로 많이 가지 않겠나. 반절제를 하는 분들은 당연히 방사능 요로 치료도 안 받아요. 그렇게 확실히 삶에 지금 좋다는 거죠. 이제 반절제는 이제 1cm보다 작으면은 무조건 반절제예요. 반절제라는 건 그 1cm보다 작은 쪽에서 드러내기 때문에 수술 후 합병증도 한쪽만 드러내기 때문에 당연히 다치는 주변의 조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절제를 선택할 때는 1cm보다 작고 임파선 전이도 없어야 되며 앞서 말했던 피막 침범도 없어야 되고 가정력도 없는 환자 이런 거를 감안해서 그 의사 선생님들이 판단하게 되는 거죠. 수술 원인을. 앞으로 많이 발생되게 할 거라고 예상되는 역절제술, 반절제술 방법은 여기 보시면 여기 암이 있다는 거죠. 왼쪽에. 그러면 1cm 미만. 최근에는 4cm가 늘었죠. 이게 1cm 미만일 때는 2009년도 이후에는 최근 2014년 전까지는 계속 1cm로 갔어요. 근데 최근에 좀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나라도 아직은 혼란이 있는데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쪽만 드러내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임파선을 수술할 때 드러냈을 때 이 임파선 전이가 없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전이가 있다 해도 이렇게 수술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쪽이 생길 확률을 그냥 지켜보면 된다는 겁니다. 재발하는 것도 잘 지켜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재발을 하더라도 2차 수술을 들어가는데도 술기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수술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절제술이 앞으로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뭐 방법은 앞서 말했지만 이렇게 절개라는 방법이 있고, 수술 시간이 당연히 한쪽만 드러내기 때문에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호르몬의 평생 보름도 필요 없고, 수술에 따른 합병증이 적다는 것은 한쪽만 드러내기 때문에 주변 신경이라든지 후각생선을 다칠 확률도 낮다는 겁니다. 설사 다친다 하더라도 반대편이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기능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앞서 말했던 경부림프절 절제술은 갑상선을 이제 반을 드러냈다 한쪽을 드러냈으면 이 주변에 있는 임파선만 드러내는 게 경부림프절 절제술이고요. 간혹 병이 많이 진 데가 연목으로 임파선이 많이 찍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수술할 때 놔두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전체를 다 드러내고 갑상선을 중앙에 있는 여기도 드러내고요. 이 옆에 있는 목까지 다 드러내는 것을 경부림프절 절제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갑상선하고 일부분만 드러낼 때보다 피부 절개가 확실히 길고요. 목의 흉터가 확실히 긴 분들은 주변에 있는 임파선까지 다 드러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술법 중에 절개법을 말고 이 흉터를 안 보이게, 목이 안 보이는 겁니다. 딴 데는 흉터 있어요. 겨드랑이로 접근하면 내시경 기구를 통한 갑상선 절제술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외과 수술도 복강경 수술을 많이 하죠. 배에 이렇게 당 구멍을 뚫어가듯이 이 내시경을 통한 갑상선 절제술은 목의 흉터를 남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부위로 접근해서 따르는 건데, 이 수술도 아무래도 병이 심하지 않을 때 가는 거예요. 거의 1cm 미만, 초기일 때. 그리고 암이 갑상선 내에 국한되어 있다는 말은 피막 안에 있으면서 주변 장기 침범이 없을 거예요. 주위 임파선까지도 없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내시경을 통한 갑상선 절제술은 뭐 할 수 있지만 그 밑에 있는 임파선까지 절제하기는 좀 접근 방법이 좀 힘들어요.
수술 중에 카메라를 볼 때도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지만 현재는 아주 술기가 많이 늘어가지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조금 크기가 커도 임파선에 전이가 있어도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림 보면 내시경은 결국 환자 목이 여기 있죠. 갑상선은 겨드랑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겨드랑이로 기구를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기구를 사용해서 터널처럼 만들어서 외부에서 수술자가 조정을 하면서 이게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구강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 있는 한쪽을 드러내기 위해서 양편에서 4개의 기구를 넣고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요. 각 대학마다 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대학은 귀 뒤에 두피하고 선을 딱 흉터를 내서 접근해서 갑상선을 드러내기 때문에 나중에 흉터를 좀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장 최근에는 아랫입술 밑쪽으로 완전히 흉터가 안 보입니다. 이렇게 접근해서 갑상선을 드러내는 방법까지 많이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입술 밑에 흉터가 있기 때문에 아예 흉터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방법이 이제 내시경을 이용한 절제술은 이렇게 방법을 어느 병원에서도 각각 유지하고 있고요. 로봇을 이용한다면 의료용 로봇을 이런 게는 준비를 해놨고요. 이런 기구를 대신 넣고 밖에서 조정하고 섬세한 로봇이 접근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좀 섬세한 손놀림이 될 수 있어요. 내시경보다. 그렇지만 인간이 하는 이 내시경 수술도 방법은 똑같아요. 로봇이 들어가는 차이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하는 부분 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로봇보다. 그렇지만 이 두 수술 다 절개법에 비해서는 수술 비용은 훨씬 비싸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절개법도 있고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다.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진행하고 나면 과연 합병증이 없으면 좋겠지만 모든 수술은 부작용과 합병증이 있어요. 갑상선 수술은 특히 목의 중앙에 중요한 기관지도 있고요. 옆에 신경도 있고 혈관도 있고 많기 때문에 수술 후에 또 갑상선 요건 뒷면이거든요. 앞면이 아니고 뒤쪽에 부갑상선이라는 4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수술할 때 이런 것들을 다 떼내고 분리하면서 갑상선을 드러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합병증을 크게 3가지를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수술할 때 이 부갑상선이 다 다쳐버리는 분이 있어요. 있을 수 있겠죠? 갑상선을 다 드러내는데 부갑상선을 같이 드러내버린다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가는 혈관을 다쳐서 혈행이 안 돼서 스스로 괴사되버리면 부갑상선은 기능을 못해요. 부갑상선은 기능이 우리 몸에 칼슘이라는 데서 우리 몸에서 칼슘 조절을 하는 장기인데 이게 만약에 기능을 못하게 되면 마비가 온다든지 손발이 막 저려가지고 아주 힘들어하는 분이 있고 도저히 안 되면 평생 동안 약을 먹는 분들이 있듯이 이 부갑상선은 이렇게 갑상선과 아주 근접해 있다. 그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수술로 바로 생기는 칼슘 저하증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수술 받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술 후에 손발이 안 저리는지 입술 주변에 감각은 이상한 거 없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이유가 이 칼슘 부갑상선이 터치지 않는지 이걸 확인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부작용은 칼슘 저하증 발생. 두 번째는 음성의 변화입니다. 갑상선 뒤쪽에는 후두신경이라고 해서 내려오거든요. 거의 바로 붙어 있어요. 바로 붙어 있어서 그게 내려오다가 다치게 되면 우리 성대를 지배하는 신경이 다치게 돼서 목소리가 갑자기 쉬어버려요. 목소리가 잠긴다 그러죠. 왜? 마무리 고음을 내려 해도 안 되고 목소리는 쉬어버려요. 이런 음성 변화가 대표적인 부작용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전절제술 때 많았듯이 한쪽만 드러내는 수술 받으면 확실히 적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치도 반대편에 2개 있다는 겁니다. 목소리가 한쪽 신경이 다쳐도 반대편에 살아있으면 6개월 내지 충분히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또 하나의 합병증 중에는 모든 수술이 그다시 출혈이죠. 그렇지만 딴 데 출혈하고 좀 다른 거는 목소리, 목에 대해서 출혈이 나게 되면 수술 후 24시간 내에 응급수술을 다시 들어갈 정도로 아주 위험합니다. 목에서 출혈이 나면 당연히 출혈이 나서 기도를 압박하면 질식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24시간 동안은 주변에서 이 출혈이 나지 않는 거 면밀히 보는 일도 대표적인 이런 게 있나 없나 꼭 지켜봐야 되는 거죠. 하나를 보게 되면 음성 변화 중에 고음 장애가 일어나는 게
위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상후두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갑상선이 이렇게 생겼으면 요 위쪽에서 내려오는, 갑상선은 여기서 자를 때 같이 다칠 수 있는 게 상후두 신경이에요. 이게 다치게 되면 갑자기 원래는 목소리를 크게 고음도 잘 냈는데 한동안 고음이 잘 안 나요. 큰 소리도 잘 안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목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후두신경이 다친 게 아니겠나 이렇게 의심해서 보통 지켜보는데, 요즘은 술기 때문에 술기가 아주 섬세해져서 요거를 다 확인하면서 수술이기 때문에 그래도 통합병증은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다칠 수 있는 게 상후두신경보다는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되돌이 후두신경이라 하기도 하고 반해 후두신경이라는 손상이에요. 이거는 수술할 때 꼭 필히 갑상선을 덜 올리더라도 이 후두신경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보고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치게 되면 바로 수술 후에 성대에 마비가 와서 목소리도 쉴 뿐만 아니라 전절제술 하다가 양편이 다 다쳐버리면 바로 질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대가 막혀버리는 거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다치는 수술을 하는 데라면 수술이 많은 경험이 없는데, 요즘 우리나라는 갑상선암 환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수술이 아주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잘 없고, 대부분 이런 것도 1, 2% 정도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수술할 때 중요시 생각합니다. 고갑상선 제거와 고갑상선을 살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되돌이 후두신경을 꼭 살리는 이런 수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목소리가 괜찮냐 이렇게 외쳐보라 하는 것도 이 되돌이 후두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은지 보입니다. 설사 수술하면서 자르는 경우는 잘 없지만요, 이쪽으로 이렇게 갑상선과 붙어 있는 것을 벗겨내기 때문에 후두신경이 조금 이렇게 불안정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증상은 이 절단만 아니라면 대부분 45일 정도 지나면 대부분 돌아와요. 그건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절단만 아니면.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후두신경을 제거하다가 이쪽을 잘라버리게 되면 한쪽이 남아있으면 좀 나은데요, 동시에 양편에서 절단되는 질식이지만 이게 또 한쪽이 안 돌아와서 영구적으로 목심소리로 가는 분도 있어요. 6개월이나 1년 뒤에 성대 주입술, 성형술을 해도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주 위험한 합병증이고 아주 힘든 합병증이다. 수술을 받는 분한테는 목소리가 완전히 변해버리니까 이런 합병증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합병증 중에 하나는 칼슘 저하증. 아까 말했던 이 네 군데의 고갑상선이 다치는 거죠. 어떻게 다치냐면 고갑상선이 노랗게 생겼기 때문에 갑상선을 드러낼 때 같이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요, 파선인 줄 알고 잘못 드러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보다는 어쩌다 보니 이쪽으로 혈관이 잘리기 때문에 이쪽 혈관이 다쳐서 생기는 부갑상선 손상이 더 많다. 그래서 칼슘 저하증이 생기지만 대부분 손발 저림이나 마비 증상도 이런 비타민제나 칼슘 제제를 복용하면 호전될 수 있지만 다 드러낼 때 다 다치게 되면 좀 힘들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후에는 이런 갑상선도 1기, 2기가 있는데 다른 암과는 좀 다르게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나이를 보죠. 그죠? 이렇게 55세 미만일 때, 과거에는 45세인데 가장 최근에는 55세를 기준으로 해서 55세 미만에 수술하면 이 파선이 갔든 상관없이 1기, 2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갑상선 수술하신 분들은 내가 몇 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이 병기에 대해서 별로 끝나고 나서 이야기가 없는 게 예후가 좋기 때문에 병기를 그렇게 따지지 않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런 후에는 갑상선에 다 드러내느냐 적게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먹는 약이죠. 신지로이드라고 부르는 이런 약을 복용을 하게 됩니다. 평생 먹는 분들도 있고 한쪽만 드러내면 한쪽만 드러내는 분들은 평생 복용 없이 끝나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따라오는 치료인 방사선 요오드 치료는 앞서 말했듯이 요오드라는 성분이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생산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방사선 캡슐을 붙인 요오드 제제를 먹게 되면요, 혹시나 눈에 안 보이는 세포들이 남아있으면 이게 들어와서 좋다고 바로 합쳐버려요. 그러면 암세포가 파괴되는 원리로 하는 게 방사선 요오드 치료고요. 아무래도 원격 저리가 있다든지 종양의 제거가 좀 불완전하고
주변에 임파선이 전이는 환자들한테 하는 치료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방사선 요도를 치료하는 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갑상선암을 이렇게 다 수술하고 약도 먹고 요도 치료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추적 관찰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쭉 적혀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 혈액 검사에서 먹는 약의 용량에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재발을 보는 수치가 있어요. 갑상선 글로불린이라고 해서 암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발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수치 요거를 검사를 하면서 6개월이나 1년마다 보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초음파 검사로 재발된 임파선은 없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나머지 이런 것들은 좀 이런 검사에 불충을 할 때 들어가는 거지 기본적으로 매 6개월마다 하는 건 아니에요. 전신 요오드 스캔은 요즘은 뭐 초음파 검사 대체하기 때문에 많이 하진 않습니다. 이상으로 갑상선암에 대해서 쭉 말해봤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갑상선암은 외우가 좋은 암은 맞아요. 외우가 좋은 암은 맞는데 초기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해야지만 좋은 거지. 앞서 말했듯이 수술 안 해도 된다, 뭐 혼자 10년, 20년 키우게 되면 아주 생명에도 위협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초기에 적절한 진단을 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